네, 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회화의 재료인 캔버스에 관한 재미있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술의 역사가 동굴의 벽화에서 시작하여 바위 위에 그린 암각화, 그리고 분묘와 건축물의 벽에 그린 그림, 그리고 종이, 천, 실크, 나무, 대나무 등 다양한 바탕 위에 그림을 그렸고, 이제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NFT의 저장 또는 구동되는 디지털 회화의 시대까지 변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화하면 역시 그래도 일반적인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오브제를 붙여서 만든 작품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직접 천과 틀을 구입을 해서 직접 캔버스를 짜는 작가도 있고, 또 이미 국내에서 만든 완성품을 구입하여 작품을 하는 작가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캔버스를 짜는, 그리고 틀을 만드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작가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김택상 작가님부터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 소개하신 그 두 분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금은 아주 쾌적한 조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김택상입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원사 개발을 하고 또 그걸 따라서 천을 짜고 염색 가공을 업으로 해온 김현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철입니다. 저는 알루미늄 캔버스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고 또 작업하고 있는 신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김택상 작가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최근에 이 재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재료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면은 재미있는 좋은 콘텐츠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전문가를 함께 모셨습니다. 우선 이 김택상 선생님께 우리 김현목 선생님과 만나게 된 얘기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의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로서의 캔버스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계속 수입해서 천을 썼었는데, 그마저도 그 캔버스 천을 쓰던 생산하시던 그 전문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급 자체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고민을 이제 동료 작가인 이진우 작가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진우 작가가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 섬유 전문가야. 그래서 바로 만났죠. 또 이제 이런 그 위기가 또 새로운 또 인연의 자리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에게 재료를 정말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 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은 정말 그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메이크업 프레임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배경과 또 다른 이제 김택상 작가님하고 만나게 돼서 또 일을 쭉 계속 해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캠퍼스에 대한 얘기나 또 본인의 인생에서 왜 내가 작가인데 왜 이 알루미늄 이 프레임을 꽂혀가지고 이쪽 일을 하게 되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택상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사실은 알루미늄 캔버스 개발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개발한 것들을 제 은사님 아니면 유명 작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엔 싼 거를 찾으시고 컬렉터 눈치를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 쓰면 나도 쓸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 정말 좌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알루미늄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저 혼자만의 쓰는 걸로 만들었으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사업화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캔버스를 직업으로 하려고
그 시작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금형이 들어가고 뭐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서 작가들을 미리 만나서 이런 캠퍼스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은 뭐 쓰시겠냐. 그래서 많이 진짜 길거리에서 쓴 돈과 시간이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김태산 교수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그 눈빛이나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제스처 자체가 많이 틀리셨고 되게 깊게 말씀을 하셨어요. 캠퍼스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 작업에 이 캠퍼스이 조금이라도 휘어졌을 때의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그 소명 의식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때 완전히 완성된 단계는 아니었었지만 제가 이제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혼자만에 쓰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딘가는 계시니까 좀 희망을 많이 얻었습니다. 프로답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프로는 왜 프로냐? 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프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작품의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까지의 모든 것이 완벽함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특히 뭐 처음 시작한다는 것, 그다음 이제 삶에서 이 루틴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혁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다들 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크지요. 뭘 하나 확 바꾼다는 게 쉽지 않고. 천도 지금까지 그 캠퍼스 천의 역사를 보면 변한 게 거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라는 허울에 묶여 있는 거나 아니면 기존 작가들이 천의 변화를 두려워해서 써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캠퍼스 업이라는 게 캠퍼스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를 씌워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한 4, 50가지 천들이 나가고 있는데 유통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작가를 하시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 캠퍼스하고 캠퍼스 프레임워크 이런 것이 좀 확 전환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제일 처음은 작업실 화제였습니다. 저는 판화를 전공했었는데 네. 판화는 기자재가 되게 많아서 기자재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르의 미술인데 예.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요? 근데 이제 미술 작품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회화로 옮겨갔습니다. 뭐 캠퍼스 하나 물감 한 세트만 사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제가 어떤 계기에 작품을 한번 못 팔았어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 500홈은 저희가 엄청난 큰 작품이었는데 돈 많이 들으셨겠네. 못 팔았습니다. 그 전에 정연태만 교수님 짐을 옮겨드리는데 네. 캔버스를 이제 무거우니까 한 번씩 내릴 때마다 하얀 노란 가루가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선생님한테 이게 왜 가루가 떨어지는 거냐고 나무가 상한 거냐니까 나무가 상한 게 아니라 테이프가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틀에 그 나무 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테이프나 뭐 투명 테이프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실크 스크린이라는 저기 판화를 하니까 그 틀도 나무였다가 알루미늄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프레임도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시행 처음부터 지금의 이제 알루미늄 캠퍼스가 나왔는데 저도 제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알루미늄 캠퍼스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네. 원 훗날에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본인 인생이 본인의 득이 많이야 되겠지만 네. 또 남에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또 보람이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욱 사장님이나 신상재 사장님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우리가 갤러리 가가지고 화이트 큐브에 있는 멋진 작품만 이게 감상을 하면서 작품 좋아, 뭐 작가 유명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숨어서 이런 작품들이 빛날 수 있도록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천으로 좀 넘어와가지고요. 뭐 전문가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시청자,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미술과 시장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캔버스가 또 저렇게 알면 알수록 또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구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캔버스 천은 20세기 중반까지 에 있었던 면천, 아사천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 뭐 더 나아가면 황마천이 또 있다. 뭐 그 정도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캔버스를 하는 그 천은 과거 19세기나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사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아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네. 린넨을 이제 일컫는 건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한산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점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햄프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캔버스천을 할 수 있는 그 케미칼로 된 그런 섬유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부 폴리에스터 캔버스라 그러면은 저급의 싼 걸로만 알고 있는데 폴리에스터 섬유나 뭐 나이론에서도 고급의 그 폴리에스터 나이론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운동복으로 입고 있는 기능성 섬유들이 대부분 다 그 케미칼 섬유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고가의 비싼 그 케미칼 섬유들도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캔버스를 할 수 있는 섬유들이 다양한 그게 지금 많이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캔버스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그 개발이 더디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면보다 저급의 그 목화를 가지고 면 캔버스천을 만들고 또 아사천도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린넨 원사가 아닌 그보다 아주 저급인 그런 원사를 가지고 캔버스천을 만든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섬유를 접했을 때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는 그 한 달 봉급으로 캔버스천 한 놀 살 수가 있었거든요. 두루마리 하나. 네, 두루마리 하나밖에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열놀 이상을 살 수가 있죠. 최저 시급이라 하더라도 그 월급 가지고 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천값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 좋은 원료로 된 그 천으로 캔버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연방직공업 발전에 의해서 다양한 좋은 천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를 떠나면은 우리 캔버스도 좋은 천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소형 캔버스들은 이제 뭐 그 화방에 가서 쉽게 구매해서 사서 거기다가 작품 활동을 하시고 좀 큰 그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롤 캔버스를 천을 사가지고 하는 주된 이유는 균질도이죠. 큰 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작품의 균질도들이 그게 그 지속적으로 담보돼야 되는데 그 화방에 가서 지난달에 산 그 캔버스하고 요번에 산 거하고의 그 차이가 발생이 되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롤을 사서 내가 직접 짜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입니다. 예, 이제 캔버스를 가장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김태산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캔버스의 문제도 국내에서 우리가 국내산이라고 이게 구한달지 개발한달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품을 하면서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작가가 그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문제는 거의 한 50%에 나옵니다. 재료를 찾는 과정 자체가 작품의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지지대인 캔버스 천 자체가 한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되는 저품질의 캔버스 천조차도 폭이 140cm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큰 작업을 하고 싶다든지 하면 무조건 해외에서 수입한 천을 썼었어야 되고요, 상황이.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에서 개발한
그 쌓아 올리는 캔버스가 아니라 스미는 캔버스 천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미는 캔버스 천은 존재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아예.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김 사장님하고 개발을 해냈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기본 물량이 되어야만 공정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김현무 사장님 같은 섬유 전문가가 안 계셨다고 한다면 비용만 준비됐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기술이 네, 받쳐줘야 기술이 받쳐줘야 이거 일종의 원천 기술이거든요. 네. 그것이. 네. 그래서 저의 필요와 김현무 사장님의 전문가로서의 공력, 이 두 가지가 정말 시적절하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캔버스거든요. 이 캔버스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는 충분한 시장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한자 문명권인 동아시아 문명권 사람들은 이 스미는 감수성을 좋아하거든요. 화면에서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림으로 말하면 서양화와 동양 수묵화의 차이로서 드러나는데, 이 수묵화의 주 재료는 화선자입니다, 종이. 근데 그 캔버스 천이면서도 스밈이 가능한 천은 동북아시아의 감성이 맞는 천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만드신 거죠. 또 김영우 대표님이 존재하신 거겠지만, 네. 이 캔버스 천은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천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서구가 되지 않습니까? 일찍 서구가 돼서 일찍 캔버스 천을 받아들였는데, 서양 방식의 캔버스 천이 원래 일본 전통화를 하던 작가들한테는 맞질 않았거든요. 스미질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장인들이 개발을 해낸, 자기네들한테 맞게 개발해낸 천이 바로 이렇게 스미는 캔버스 천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의 이 캔버스 천의 문제는 이제 폭이 140cm밖에 안 나온다는 것. 예, 그리고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서 이게 습도 문제 때문에 습도가 좀 올라간 때는 막 웁니다. 그 화면이 쪼글쪼글해지죠. 예, 그런 단점이 있죠. 네, 이 캔버스 천이요, 제가 30년 정도 전에 처음 만났던 일본 수채화형 캔버스 천입니다. 그래서 이 천으로 제가 한 20여 년 작업을 했고요. 했는데 이 천을 제작해 주시던 장인분이 돌아가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됐었고, 이제 김용무 사장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채화 물감이 스미게끔 한다는 그런 기술. 지금 뭐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네. 우리 김대탁 선생님과 아마 콜라보를 해서 아주 좋은 저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캔버스 천은 이제 면천이라는 지지대와 그 위에 쌓는 프라이머, 즉 제소라고 그러죠. 예. 그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물감을 바르죠. 얹는다고도 할 수가 있고, 즉 이게 안료 효과가 납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스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도막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수지 성분에 의해 가지고 프라이머가 천에 붙고, 네. 또 물감이 또 프라이머하고 같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도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보는 것처럼 김택상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개발한 캔버스 천과 프라이머는 똑같습니다. 네. 다만 천 속에 프라이머도 좀 스밉니다. 또 그 위에 물감을 얹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감이 일정 부분 스며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좀 전에 김대성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양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건 서양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물감이 스미는 거하고 표면에 도포되는 거하고는 그 차이에 있어서
김태상 작가의 그 작품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깊은 곳에서 그 발색이 일어나죠. 해서 그 물감 속에 그걸 겹겹이 쌓음으로써 해서 그 깊은 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명도에 따른 발색 또 채도에 따른 그 발색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작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드셨겠어요. 아닌데 돈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일례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일단 제가 사용하는 모든 천들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가셔서 다 실험을 해보시고 네네. 그 다음에 당신이 개발해서 거기다 프라이머리를 올린 천들을 다양한 천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이거 써보시라고 어떤 게 좋은지 말씀해달라고 그 과정들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걸렸어요. 계속 왔다 갔다 네.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써보게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건 좋습니다 사장님 이게 저한테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제가 원하는 폭 최소한도 2m 한 4, 50폭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쭤봤더니 그건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때가 아마 코로나 기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중부로 넘어가셔가지고 사정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또 한 2년여 걸렸죠. 아주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작가가 자기 작품의 어떤 결과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캔버스 자체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걸 신경을 쓴다는 것이 참 재미있고 놀랍다는 또 그런 걸 우리가 하나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신사주 대표님 또 이 나무 프레임과 이 알루미늄 지금 개발하신 프레임에 장단점이 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일단 주세요. 나무 캠퍼스는 좀 가볍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물론 사이즈가 커지면 무겁겠지만 가볍고 감성적으로 나무라는 감성이 아직까지 그 뒷면을 봤을 때 우리 작품이 뒷면까지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뒷면으로 봤을 때 이제 40대 이후의 작가들은 그걸 되게 선호하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애들은 알루미늄이 더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예전에는 되게 감성적인 그림이 많았다면 지금 김택선 선생님 작품도 사실 되게 이성적인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뽑아내는 것도 되게 그 감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이성적인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아지면서 그 뒷면에서 보이는 예.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나무들을 씁니까? 국내는 그 스기목이라고 우리가 히노키 나무 계열이겠는데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히노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게 캐나다산을 많이 썼는데 걔네가 이제 나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 캠퍼스와 지금 캠퍼스 남 캠퍼스만 비교하자면 예전에는 오랜 시간 긴 나무를 잘라서 밀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벌목 업체들이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에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나무가 되게 물러졌고요. 급성장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결도 예전 결처럼 이렇게 나무 태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자라는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좀 물러지면서 품질이 안 좋아졌고 나무 자체가 별로 없어서 가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버스가 이제 보급화가 된 이유 중에 캔버스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지면서 가격이 맞춰졌어요. 알루미늄 캠퍼스 가격이나 네. 나무 캠퍼스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 캠퍼스 쓰는 사람들이 이제 알루미늄 캠퍼스가 좋아서 일로 오는구나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캠퍼스가 더 비싼 거예요. 어떤 것들은.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알루미늄 캠퍼스를 써보면서 그 뒷면에서 오는 감성도 이제 맞춰지면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 캠퍼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건축을 보면 옛날에 나무 틀이었잖아요. 창문이. 네. 알루미늄 틀이거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렇죠. 틀이거나 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하나의 나무문에서 샤시로 바뀌듯이 네.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네. 또 캔버스의 뒷모습도 네. 나무에서 또 알루미늄 가도 뭐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제 재미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그럴 때 저는 그 타카타카를 칠 때 이게 잘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알루미늄 안에 어디에 또 잘 들어가 나무가 들어있는 겁니까? 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낼 때 두 가지를 냈습니다. 알루미늄과 나무를 합쳐진 프레임. 그래서 미술관 캔버스로 특허를 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독이 올라오지 않게끔 이 나무는 뒷면에 어떤 타카를 치는 부분에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기능적인 타카를 받기 위한 나무. 타카를 받기 위한 뭐 플라스틱도 생각했어도 그 특허를 낼 때는 어쨌든 걔는 나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타카나 못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의 금속 중에서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알루미늄이고 가격이 뭐 철에 비해서는 약간 비싸지만 다른 금속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가볍고 상대적으로 철에 비해서는 많이 가볍습니다. 그 대체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 알루미늄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합금인데 뭐 주석과 알루미늄이 적절하게 섞이면서 강도도 나오고 알루미늄의 그 가벼움도 나오는 그 보통 샤시에서 많이 쓰는 알루미늄을 보통 그 6번대를 쓰고 있고요. 아, 네. 지금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 혼자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경쟁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경쟁 업체들이 이제 그 외형만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속 안에도 그 꺾임과 안 꺾임으로 강도를 주는 것도 있고 꼭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1~2mm지만 두껍게 어떤 부분은 각도를 90도가 아닌 뭐 80몇 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천에 당겨질 때 우리가 이제 직각보다 약간만 이쪽으로만 져도 이 천이 다시 딸려가는 그렇죠. 뭐 그런 사실 되게 많이 제가 한 개발비로만 쓴 돈이 보통 대기업 연봉 한 5년치 연봉을 썼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가이기 때문에 더 아마 애정을 가지고 또 더 이렇게 저기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우리 김택상 작가님 작품 같은 것은 일단은 뭐 저기 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프레임 작업을 2차 공정에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게 또 아주 되게 민감하고 네. 콜라보가 반드시 필요한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작가님 작품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나무 캠퍼스 쓴 거는 뭔지 모르게 정사각형이긴 한데 힘이 없는 정사각형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꿔드리고 나서 저도 만족을 했었고 네. 작가님한테는 꼭 필요한 이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천도 마찬가지고 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작가님이 다른 그런 거에서 고민해서 해방되고 더 좋은 작품 하셨으면 합니다. 뭐 그러면 이 알루미늄 이제 이 원료를 구입하셔가지고 네. 뭐 알루미늄 자체를 뭐 이제 생산하시는 제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설비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금형을 저희가 다 제가 디자인을 한 거를 금형을 맞춰서 그 압출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압출 공장은 알루미늄 이렇게 큰 덩어리를 녹여서 저희가 가래떡 뽑듯이 쭉 뽑아내는 공정인데 거기서 뽑아낸 거를 저희가 보통은 6m로 뽑아내고요. 걔를 또 이제 피막 코팅을 해야 됩니다. 알루미늄이 부식이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산화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 피막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온 게 저희 공장으로 오면 종류가 그 캠퍼스 두께에 따라서 한 6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주문에 들어오는 그 틀에 맞춰서 재단하고 조립하고 뭐 천을 씌워달라면 씌워드리고 틀만 달라면 틀만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도 저는 뭐 직조된 걸 갖다가 그냥 그 위에다가 뭐 작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우남습 시설해야 되고 또 뭐 코팅해야 되고 뭐 그런 그 숨어 있는 그런 공정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알루미늄 프레임 자체도 또 부식에 대한 뭐 방지랄지 또 기타 어떤 뭐 여러 가지 것을 또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공정들이 숨어 있네요. 아주 이 참
엄청난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바라건대는 이제 천을 이렇게 잘 또 개발하시고 좋은 걸 또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또 프레임도 또 잘해서 또 이렇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뭐 제품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제 국내 시장만 가지고 좀 좁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 멋있게 개발해 놨는데 어떻게 좀 팔 수 있는 루트랄지 뭐 이렇게 전략이랄지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해외 수출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그 미술 시장도 다른 산업 시장에 비해서 적은 거와 같이 또 미술 재료 시장도 상당히 좁고 작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좋은 제품들은 이제 그 전부 다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일에 종사하는 이제 그 저나 그 또 틀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저 신상철 대표께서도 이거를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어느 산업이나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또 해외에서 좋고 저렴한 이런 그 제품들이 있으면은 뭐 수입하는 게 1단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가 낮아지면은 나쁘지 않으면서 적정한 가격일 때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회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산품 같으면은 우리가 뭐 가격 경쟁을 통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 미술 재료인 캔버스는 사실은 어떤 한편으로 보면 문화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문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다 노하우도 축적이 돼야 되고 또 제품으로서 이거 우리만의 것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특징도 부여가 돼야 되고 그러므로 하여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투자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김택상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모든 미술관에 전부 작품이 들어가서 그 작품 제작 배경을 설명할 때 가서 재료부터 내가 좀 이런 좋은 재료를 사와야겠구나. 아마 그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 신 대표님한테도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하고 제작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제 시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중국산이랄지 또 이렇게 섬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반도체나 이 뭐 2차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3차 산업이나 중국 상품이나 중국 제품하고 막 경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또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원료 자체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걸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또 조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고의 비용 단가와 해외에서 어떤 그런 그 저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캠퍼스 시장에도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본 작가들이랑 거래한다는 개념인데 일본 뭐 미국 작가들이랑 근데 점차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미국에도 알루미늄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영국에도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저희게 좋기 때문에
저희 거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게 이제 광고나 그런 게 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는 걔네들이 만드는 감성은 아까 그 김택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얹는 걸로 생각을 했고, 아까 스님은 캠퍼스 천 자체의 면은 사실 스며요. 근데 걔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소라는 걸 발라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원래 스미고 있는 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캠퍼스도 걔네는 되게 헤비하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무게를 뺐어요. 그게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다 끝나서 이제 들어가니까, 외국에 가니까 우리나라 알루미늄 캠퍼스는 이렇게 무겁고 비싸기만 할까라는 의미에서 저희도 주문을 하고, 갈 때 저희가 캔터나트 천도 같이 가요. 그냥 저희가 캠퍼스 틀만 가가지고 그 나라 캠퍼스 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OEM으로 제가 김택선 교수 그 선생님이 캔터나이트 의뢰를 했듯이 저희도 저희만의 저희는 되게 부드러운 천을 원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제소를 안 칠해도 될 정도예요. 스님이 아니라 얹히는데 제소를 안 칠하고 아주 종이처럼 부드러운 천을 의뢰해서 그것도 성공적으로 나왔고, 그 천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캠퍼스 틀만으로 승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캠퍼스 틀이라는 게 이게 다 좋은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운송이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캠퍼스 틀을 뭐 살라 그랬는데 여기 천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야 되는, 저희는 그런 전략까지 만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천이 늘고 주름이 있으니까 틀도 늘고 주는 거거든요. 그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 늘었을 때 숨쉬는 캠퍼스 천을, 그 캠퍼스 틀을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때 또 김태성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연구비를. 아직 1차적으로는 했는데 그게 또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그거를 더 연구하고 해서 해외 시장에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그런 캠퍼스 틀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캠퍼스 틀 이름은 그 택상 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K 프레임이 아니라 또 T 프레임이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뭐 해외 브랜드 보면 렘브란트가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싫어서 저는 한국 작가들 이름을 싶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또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잠깐 미술 시장이 잠깐 호경기가 있다가 또 다시 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또 그 와중에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제 다들 재료비도 상승도 많았고 또 인건비 상승도 또 엄청 커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호 대표님부터 뭐 어떻게? 네,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또 주머니 사정이 그닥 넉넉하지 못한 작가님들에게도 그게 꼭 가격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신상철 대표나 저나 개발해서 하는 이 캔버스가 사실 가격 경쟁, 저하 경쟁을 해서 하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닥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캔버스 100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가격으로 치면은 1, 2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호당으로 치면은 1, 200원 차이죠. 그닥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가격을 받고 파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작가님들의 재료에 대한 인식, 나한테 잘 맞는 캔버스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가 주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김대성 작가님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자기가 작업하신 작품을 요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김 작가님께서는 그걸 어떤 참 아름답고 좋은 식기에 담느냐를 고민하시는 분이고 네. 그 부분에 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작품을 했으면은 그 좋은 작품을 과연 그 어떠한 캔버스에 담느냐 하는 것도 많은 작가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신상현 대표님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는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하이랜드 작가들의 그 주문량은 늘어났고요. 네, 저 지금 뭐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양은 줄어들었어요. 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도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정점에 이뤘던 작가들은 더 많은 양의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젊은 작가들은 힘들어서 작품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캠퍼스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뭐 작품을 내가 10개 할 걸 20개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가 그걸 이겨내는 게 작가지 뭐 캠퍼스가 싸서 그림 많이 그리고 물감이 싸서 많이 그리면 작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게 갑자기 캠퍼스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그림값도 같이 올라가고 다만 그게 소비가 안 되지만 그걸 잘 견뎌내고 내가 이 작품을 하는데 정말 평생 남길 그러니까 죽어서 뭐 몇백 년을 남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재료에 손이 갈 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려웠었고 뭐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작품을 계속 할 거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저보다 더 부유하게 자랐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서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2점 할 거 1점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한다면 저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봤자 1, 2만 원 차이고 뭐 그런데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자기가 무장을 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작품을 한 점 하더라도 정말 더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또 작가님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십수년간 이렇게 도움을 전적으로 받았던 입장에서 두 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제 실제 또 듣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뭐 앞에 닥친 어려움은 작가인 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작가인 제 입장에서도 한국미술계의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본다면 한국미술계 가장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획력이거든요. 매니지먼트입니다. 좋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해서 빌드업 시킬 것인가. 이 기획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절감하거든요. 똑같이 제가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장인정신으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 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어떤 것이 가능할까라고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그 정부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모인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플랫폼에 기획자가 있어서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뭐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략적으로 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시장에 내놓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결국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마침 모두의 신상철 대표님한테 하고 잠깐 나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독지가 분이 바로 이런 플랫폼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신 대표님이 거기에 그 제안서를 드렸다. 신 대표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그런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이 자부심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감도 같이 좀 그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작가는 작가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작품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진심이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가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그래서 좀 팔리는 작가와 좀 판매가 정체되어 있는 작가 사이에서는 또 이 캔버스에 대해서 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은 또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어떤 예산과 지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들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오늘의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느꼈던 것이 캔버스에 관련된 그 숨어있는 재미난 얘기들도 또 과학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의 영상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또 정부에서도 미술 시장과 관련된 또 작가들과 관련된 이런 뭐 캔버스의 문제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뭐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미술 작품과 작가에게 가장 소중한 재료 중 하나인 캔버스와 캔버스 시장에 대해서 작품을 하는 김택상 작가님, 그리고 이 캔버스와 캔버스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캔톤 캔버스의 김영록 대표님, 그리고 알루미늄 캔버스 프레임, 그리고 캔버스 전체를 연구하고 수출하는 에이스아트의 신산현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미술 시장과 미술계의 힙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